그래서 아까 그 제가 얘기하던 거 그 안면도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비닐하우스가 큰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분들이.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보니까 불이 번쩍번쩍거려요. 거기가 불이 환한 거야. 그 비닐하우스도 그 크기가 한 100m 정도 비닐하우스가 한 4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4동 안에 보니까 불이 번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게 도대체 뭘까? 저게 도대체 뭐지? 제가 저게 뭘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매번 작년부터 있더라고요. 저게 작년부터 있는데 저게 뭘까 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최근 들어 생각해보니까 그 요즘에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채굴 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요즘에 채굴하려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체가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가상화폐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암호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암호를 풀어서 발생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러니까 원래 그 비트코인을 만들 때 수량을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2100만 개 정도를 수량을 정해서, 그러니까 1비트가 2100만 개가 어떻습니까? 이거를 수량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암호화 작업을 걸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100만 개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 2100만 개 중에서 사람들이 채굴을 한다 그러잖아요. 채굴한다는 뜻은 뭐냐면 암호를 푼다는 얘기예요. 암호를 해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호를 해독을 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 게 지금 한 1650만 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400만 개에서 500만 개 정도를 더 채굴을 할 수가 있는데 1비트코인당 지금 한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1000만 원에서 1200 정도 사이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한 400만에서 500만 정도 더 정도를 우리가 이제는 그걸 채굴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암호를 풀 때보다는 앞으로 암호를 푸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점점점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 2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이 다 된다라고 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채굴이 되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만들 때 보면은 달러 있잖아요. 달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달러를 찍는 게 아니라 달러를 찍을 때는 뭐 갖다 금을 갖다 보관해 놔야 돼요. 금을 갖다 그만큼 해당이 되는 금을 갖다가 보관을 해놓고 그만큼 달러를 찍습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이 지구상에 보면은 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채굴만 덜 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채굴한 거는 금으로 지금 있어서 쓰고 있잖아요. 맞죠? 귀걸이도 만들고 뭐 그냥 현재 금바로도 가지고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채굴되지 않은 금의 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2100만 개 정도의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수량을 갖다가 암호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암호를 해독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암호화 화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한 1600, 아까 얘기했던 1600만 개예요? 1600만 개 정도가 그게 채굴이 됐다고 한 400만 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암호를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산, 수리 능력, 처리 장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하는 게 뭐냐면 VGA 카드인가요? 그 보면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하고 그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가 많아야 연산 처리 장치가 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용산에 옛날부터 전자랜드 같은 데 가면은 저 컴퓨터 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요즘에 세무조사 받느라고 난리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폭등을 했다는 거야.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걸 채굴하려고 비트코인은 채굴하려고 그래픽 카드를 사재기를 한 거예요.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불아리고 있다가 그곳을 찾아가잖아요. 분들이.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동안 그 용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한 10년 동안은 되게 침체기에 있었어요. 침체기에 있었던데 갑자기 이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갑자기 어떻습니까? 이 업체들이 막 떼부자 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세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가 지금 품절이 생기고 동이 났다.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요? 그거 연산 처리 장치 때문에 그거를
그게 많아야 그거를 갖다 암호를 풀 수 있는 게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픽 카드를 막 그 메인보드에 꼽아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전기가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전기값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걸 1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채산성 문제가 한 600에서 800만 원이라 그래요. 뭔지 알겠어요? 요거를 1비트코인이 지금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근데 요거를 채굴하는데 그 원가가 600에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채굴을 해가지고 600에서 800만 원 들어가고 시중에 팔면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600에서 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 비트코인 자체가. 뭔지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에는 이렇게 채굴하는, 우리가 금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광산에 가서 금 캐는 거하고, 그쵸? 또는 어떻습니까? 있는 금 갖다 사는 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채굴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암호를 풀어서 채굴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채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에서 8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거래가 되는 것은 한 1200만 원 정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게 9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채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900만 원 막 떨어진다 얘기 나왔을 때 채산성도 없다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그 제가 봤더니 이상하다. 요즘에 그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업용 전기가 또 싸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하우스 안에다가 컴퓨터 넣고 거기서 채굴하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야. 이거를 돌려서 그거 갖다가 채굴하는. 그거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비트코인을 막 채굴하는 그 부분들이, 거기다 컴퓨터 막 여러 대 놓고 막 꼽아놓고 막 이렇게 암호를 풀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머리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 암호를 푸는 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푸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서 컴퓨터가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활용이 되고, 왜냐면 그래픽스 여러 가지 꼽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우주 천문학에서 보면은 그 전파망원경이라고 있어요. 전파망원경을 통해서 외계인들 뭐 이렇게 수집하고, 외계인들 언어 수집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수리 능력을 쓰는 게 뭐냐면 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슈퍼컴퓨터. 근데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계산 처리 능력. 이제 이런 게, 이런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품 조달이 안 된다고 요즘엔 난리라고. 어디에다 들어갔냐? 어디다 들어갔습니까?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다 들어간 거예요. 부분들이. 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채굴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갔죠. 처음에는. 왜냐면 암호를 푸는 게 쉬웠기 때문에. 그 당시 처음에는 모든 게 처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얼마 안 들어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 암호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채굴하는데, 그래서 그걸 채굴하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들이 다른 일 안 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그거 채굴하려고 그래픽카드 사다가 지금 현재 20대 30대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그거 컴퓨터에 막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죠. 분들이 돈을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 겨우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얻어낸 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하나. 그러니까 채산성이 거의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시적으로. 그러니까 600에서 800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절감을 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누진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가 붙으니까 점점 가격이 비싸지죠. 근데 그러니까 공업용이라든지 농업용 있잖아요.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분들이. 딱 보니까 저게 저래서 그랬구나.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런 어떤 가상화폐 어떤 이런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달러가 있죠. 엔화가 있죠. 그쵸?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위안화가 있죠. 종류별로, 나라별로 그 어떻습니까? 화폐가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가 있지만 또 다른 게 또 있죠. 만약에 암호를 걸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비트코인 형식의 암호화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각국의 화폐 마냥.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또 교환하는 가치가 또 발생하는 거고, 이 부분들이. 가상적으로. 맞죠? 근데 이런 가상화폐가 막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워낙 돈을 갖다가 화폐를 바꾸려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환전 수수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달러를 이동할 때 금액이 딱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법 자금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큰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돈이 막 몇 천억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뭐 달러로 환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해서 사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거래를 해버리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양성하니까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실명제 하듯이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습니까? 이 암호화 화폐 거래하는 실명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거기다가 실명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 세원이 발굴이 되잖아요. 누가 거래를 했는지. 그러니까 누가 거래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도가 셌을 때 차익이 발생하죠?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불법 자금을 양성 안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한 2,20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가격이 지금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현재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지금 보면은 제가 시골에서 가수도 보니까 가족들끼리 모였는데 가상화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 뭐냐면 지금은 너무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를 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의 계기를 마련을 해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이거밖에 없다. 지금 2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다른 거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직업으로도 그렇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렇고 맞죠?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해도. 그리고 돈을 버는 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쪽을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잖아요. 과도기니까 여러 가지 양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양상들을 잘 활용을 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어디로 잡는다? 비트코인으로 잡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20, 30대들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계기는 이번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화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도화가 안 됐을 때 이때 혼란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쟁이 한번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변혁이 생기잖아요. 또 다시 치고 나가는 사람 있고 잘 나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있고 한번 그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한번 뒤집어진다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산업혁명이 한번 일어났을 때 뭔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회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에 어떻습니까? 좀 많이 알잖아요. 좀 컴퓨터 많이 깨어 있잖아요. 이런 쪽에 깨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자꾸 일확천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부작용으로도 발생을 하죠. 분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요즘에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격이 2천만 원에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면은 쇼크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살한 그런 사례들도 발생하고 사회적인 어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돈에 대한 이 사이버머니, 이 이 암호화 화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느냐면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뭔가 제도화가 아직 안 됐지만은 앞으로는 제도화가 되고 또 다른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는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얘기 나오잖아요. 쭉 있는데 도대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이 없대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암호만 걸어놓은 걸로 암호 캐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돈이라고 하는 거, 달러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그만큼 보관해놓고 가치를 부여를 하잖아요. 1달러당 얼마다. 1달러에 물건을 얼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치를 부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암호화폐는 뭐 물건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냥 암호를 걸어놔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거를 수량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수량 속에서 채굴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갖다가 돈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유통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하지만 이거 이전에 보면 사이버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이템 사고 막 요즘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게임을 원래 싫어해서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근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템도 사고 뭐 게임을 또 많이 하면 그게 뭐 이렇게 마일리지가 누적이 된 것 같다가 또 거래도 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 부분들이 그게 뭐 사이버머니로 해가지고 걔네들끼리 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게임 하는 사람들끼리 아이템끼리 서로 사고 사는 데 있어서 그 마일리지가 필요한 거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분들이. 그게 그 안에서 게임 안에서 쓰는 그 사이버머니잖아요. 그 게임에서 내가 대장이 되기 위해서 또 돈을 사가지고 그 아이템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키워나간다거나 또 그러면서 또 게임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한 상관한 또 대가로 돈을 또 지불해주고 보상 대가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 암호화폐가 나오기 전 단계. 예? 전 단계에서 사이버머니가 이미 정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암호화폐가 가상화폐로
지금 현재 등장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느냐, 저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제도화되고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왜냐하면 앞으로 이 시대는요, 이 돈의 움직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지폐로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그냥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 필요 없습니다. 뭐 팍팍 날아다니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속도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속도감, 이 산업혁명이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정착이 됐을 때 얼마나 더 빨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들을 이 돈으로 벌써 얘기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서 많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얘기 좀 많이 나왔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좀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맞죠? 요즘에 설 민심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지방 이제 6월 달에 보면은 지방 그 선거를 하잖아요. 지방 선거를 가늠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기하니까 다 대부분 또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라 얘기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쪽 좋아하고 반대편 이쪽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하면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먹 다짐하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쵸? 좀 한치 양보도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고수분자들, 아주 극과 극으로 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주 진보냐, 아주 그냥 구구냐,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은 둘이서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극과 극으로 만나면 여기는 또 거의 뭐 치고받고, 거의 처음에 말로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는 몸으로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흉기로,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는 게 정치 얘기예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 종교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이제는 올림픽 얘기,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우리가 다들 관심의 어떤 화두잖아요. 이 부분들이.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잘 돼서 어쨌든 잘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 마침 또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이제 올림픽 기간에 보니까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가 마감이죠? 이번 주 폐회식을 할 텐데, 이번 주까지 25일인가요? 25일 날인가 할 거예요. 그래서 25일까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정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안 좋게 갈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평화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 같다.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이 평화가 거짓 평화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언론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거는 거짓 평화다. 누구는 진짜 평화다.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한층 더 이 평화의 단계로 가서 안정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는 거짓 평화니까 앞으로 잘못하면 전쟁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부분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런 얘기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면 지금 설 연휴 동안 4일 동안 일어난 일이 뭐죠? 무슨 문제가 있었죠? GM 얘기는 이미 나왔었죠. 뭐가 있었냐면 관세 폭탄이죠. 관세 폭탄.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자국의 산업이, 또는 자국의 산업이 어떻습니까? 안 되고 결국에 더 나아가서 국가 안보에까지 미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게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이제 관세, 이 부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세이프가드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를 한 56%인가요? 56%까지 철강제에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출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10,000원짜리 하던 게 56%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15,600원에 납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됩니까? 철강제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 관세 폭탄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겠지만 이 관세 폭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월 달에 결론이 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세탁기하고 태양광 있죠. 세탁기하고 태양광의 강세를 매겼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철강 쪽. 이미 예견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7월 달쯤에 되는 게 또 뭐냐면 반도체죠.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습니까? 전략 상품인데, 이 반도체에다가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가 점점 심화가 돼.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분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대외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2년, 3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 잠재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한간에는 1% 이하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도 오갈 정도로 지금 상당히 낙관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인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하나는 또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니까 이 대외적인 변수를 여러 가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 기간이라고 하는 게 올림픽이라니까 이 평화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기간 동안은 어떤 리스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지적인 리스크가 없는데 지금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그죠? 이게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저도 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어떤 좀 남북 간의 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대화의 관계로 불러들이면 가장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은 전쟁 안 나는 게 좋잖아요. 맞죠? 이왕이면 평화가 낫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전쟁 안 나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전쟁이 났으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왜 전쟁은 곧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뭡니까? 이왕 이렇게 사는 저렇게 사는 죽을 바에는 뭐예요? 그냥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느니 저렇게 죽느니 그냥 전쟁이 나서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그냥 확 뒤집어 놓고 그냥 이런 어떤 마음들이 북한에 있다고 그러죠. 보니까 배급하는 것도 보니까 거의 뭐 배급량도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북한이 배급량도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삶의 팍팍한 삶 속에서 차라리 그런 어떤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뭔가 모르게 뭔가 압박이 오는 다른 어떤 정권하고 틀려서 이번에는 뭔가 또 다른 어떤 리스크가 상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을 때 점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세상이 조금 더 혼란의 위기가 오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이냐면 제가 보니까 옛날에 사실은 우리나라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주무르는 그 유일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가장 큰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세계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점점점 세계화. 그쵸? 세계화 쪽으로 가서 세계화 쪽으로 막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가지고 막 퍼줬잖아요. 이 부분들이. 퍼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습니까? 보호무역주의 채택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줬다 뺐죠. 한마디로 말해서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줬다 뺐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막내가 별이거든요, 이름이. 별이니까 사탕을 줬다 뺐으니까 그거 죽을라 그래요. 자, 주지 말든가. 사탕을 딱 줬잖아요? 딱 준 다음에 이제 받잖아요. 받는 척 하면서 내가 또 다시 뺏어요. 뺏으면은 막 아빠 아주 그냥 등을 치고 땅을 치고 막 가슴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국이 세상이 어떤 형국이냐면 줬다가 뺏는 형국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경제력이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모든 협약이라든지 모든 기본은 미국으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 거기서 탈퇴하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풀어줬다가 다시 그거 갖다 걷어들이니까 이게 혼란이 생겨 안 생겨요? 혼란이 생기죠. 옛날보다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이 더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방향성이 하나면은 혼란스럽지 않은데 차라리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전복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럽다,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점 리스크가 크다, 안 크다? 지금 세상이 리스크가 큰 세상입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안전자산이죠. 뭔지 알겠어요? 리스크가 큰 세상에서는 뭘 선택을 해야 됩니까?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그럼 안전자산이 뭐예요? 토지죠. 결국에는 토지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부분들이.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이 계속 이제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이 종이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된다거나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보세요.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 한 병 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가치가 틀리잖아요. 옛날에 지금 물 한 병 1,000원이면 사지만 그때 되면은 어떤 100만 원 주고 사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갑자기 전쟁이 나면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어떻습니까? 왜냐면 물가 폭등이 나죠. 왜냐면 물건이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수요가 폭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야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 옛날에는 1,000원짜리 물을 샀는데 그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1,000원으로 이게 팔려요? 아니죠. 이분들이 1,000원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도 100만 원 주고라도 페이 지불하더라도 뭡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지금 당장 죽을 수가 있는데 100만 원 주고라도 사야죠, 물을. 그분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면 돈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제가 보기에는 느낌이 옵니다. 세상이 약간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리스크가 크고 어떻게 돌발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지금 사인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이. 왜냐하면 왜 혼란스럽습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사탕을 줬다 뺏었죠. 우리 애가 어떻습니까? 발 동동 구르고 가슴 치고 어떻습니까? 심지어는 막 머리에 박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지금 지금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보세요. 미국이 옛날에 줬던 것들을 자꾸 뺏어가는. 우리도 뭡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방국가라고 해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많이 줬죠. 세금을 혜택을 줬는데 지금은 줬다가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발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반발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다시 휘몰아쳐버리면 문제가 경제에서 정치 쪽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더 혼란이 야기되죠? 혼란이 야기가 되다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안전자산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좀 가야 됩니까?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전자산으로 가야죠. 안전자산. 금 사셔도 괜찮아요. 금이라든지 또는 토지라든지. 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토지는 전쟁이 나도 토지가 없어져요? 토지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등기부등본이 사라질 수 있다. 아니거든요. 그만큼 다 백업 장치 해놔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전쟁이 나면 예금자산이 동결이 되죠. 그 예금자산 동결이 되면 나중에 이거 나중에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예금자산을 다 어떻습니까? 장부 있죠? 장부를 다 기록해 놓고 백업을 다 해놓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더라도 여러분들 예금자산은 그대로 보존은 하죠. 그러나 예금은 꺼내지 못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들이. 근데 꺼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돈으로서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폭탄이 하나 떨어지셨다. 그러면 어떻게 뭐부터 찾아요? 물, 그 다음에 라면, 식량 먼저 찾잖아요. 그러니까 식량을 찾는데 전쟁이 났는데 공급이 돼요? 잘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살려고 한 사람들은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제한된 식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 안 올라가요? 당연히 라면 하나 살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몇십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들이. 물 한 동이 살려고 그래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금자산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이 토지 쪽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라도 안전자산 쪽에다가 자산 구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시대쯤에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건 이거를 세상을 읽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하나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항상 부분들이 해서 준비를 해서 항상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1안, 2안, 3안 있잖아요. 항상 1안, 2안, 3안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세상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세상이 조금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등을 할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에다가 돈을 좀 묶어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옛날부터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값어치가 상당히 컸죠. 그죠? 그분들이. 그래서 토지 쪽에다가, 이 자금의 흐름이 좀 더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